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식량 생산이 시작되기에 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듯이 식량 생산 전파의 난이도 역시 세계적으로 크게 달랐다. 어떤 지역은 생태학적으로 식량 생산에 매우 적합한 곳이고 더구나 가까운 곳에 선사시대부터 식량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었는데도 선사시대에는 식량 생산을 도입하지 못했다. 가장 눈에 띄는 예는 미국 서남부의 농경과 목축이 모두 캘리포니아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 뉴기니와 인도네시아의 농경과 목축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지지 않았던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탈주의 농경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 일대로 전파되지 않았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선사시대의 식량 생산이 전파된 지역들도 그 전파 속도나 시기는 상당히 차이가 났다. 식량 생산이 가장 신속하게 전파된 경우는 동서축 방향이다. 가령 서남아시아에서는 유럽과 이집트 등 서쪽으로 전해졌고 인더스강 유역 등 동쪽으로 전해졌으며 필리핀에서는 동쪽 폴리네시아에 전해졌다. 그와 반대로 식량 생산이 가장 느리게 전파되었던 것은 남북축 방향이다. 가령 멕시코에서 북쪽 미국 서남부에 전파된 속도는 연평균 0.8km 이하였다. 멕시코로부터 북상한 옥수수와 누에콩이 AD 900년경에 미국 동부에서 생산성을 확보하기까지 그 전파 속도는 연평균 0.5km 이하였고 페루의 라마가 에콰도르에 전파된 속도는 연평균 0.3km에 불과했다. 그러나 만약 멕시코에서 옥수수가 작물화된 시기가 BC 3500년경이 아니라 그보다 상당히 빨랐다면 그러한 차이는 더욱 벌어졌을 것이다. 농작물과 가축이 얼마나 빠짐없이 전해졌느냐는 점에서도 축에 따른 큰 차이가 있었다. 그 역시 전파에 대한 장애물이 크고 작음을 나타낸다. 서남아시아의 창씨 작물 및 가축의 경우 서쪽으로 유럽과 동쪽으로 인더서강 유역에는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전해진 반면 안데스에서 가축화된 라마와 알파카, 기니피그 같은 포유류는 어느 것도 콜럼버스 이전에 중앙아메리카에 전해지지 못했다. 이 놀라운 실패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중앙아메리카에도 결국에는 인구가 조밀하고 복잡한 농경 사회들이 생겨났고 따라서 안데스의 가축들이 식량, 운송, 털 등의 용도로 매우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앙아메리카에는 개 말고도 그와 같은 것을 충족시킬 만한 토종 포유류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또 마니오크, 고구마, 땅콩 등의 남아메리카산 농작물은 중앙아메리카에 무사히 옮겨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적인 장애물이 있었기에 농작물은 통과되고 가축화된 라마와 기니피그는 차단되었을까? 이렇게 농작물이 이리저리 옮겨지고 퍼지는 전파의 가능성이 쉬운 편인가, 어려운 편인가를 가름하는 난이도가 지리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선제적 가축화 작물화라고 일컫는다. 농작물의 조상이었던 야생식물들은 대부분이 지역에 따라 유전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각 지역의 조상식물이 각기 다른 돌연변이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야생식물이 농작물로 바뀌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변화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새로운 돌연변이나 각기 다른 선택 과정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져서 서로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선사시대에 널리 퍼진 어떤 농작물의 변종들이 모두 야생 상태에서나 작물화 과정에서 동일한 돌연변이를 거쳤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목적은 그 농작물이 한 지역에서 개발되었는지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는지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고대 신세계의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많은 농작물에서 2가지 이상의
야생 변이와 2가지 이상의 작물화 변이가 발견된다. 이는 그 농작물이 적어도 2 지역 이상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으며 일부 변종들은 어느 한 지역의 특정 돌연 변이를 물려받았고 그 밖의 변종들은 또 다른 지역의 돌연 변이를 물려받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원리를 근거로 식물학자들이 내린 결론에 의하면 리마콩, 덩굴, 강낭콩, 여러 종류의 칠리고추 등은 적어도 2회 이상 작물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번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또 한 번은 남아메리카에서였다. 그리고 호박과 종자식물인 명화주도 최소한 2회 이상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다. 한 번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또 한 번은 미국 동부에서였다. 그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서남아시아산 농작물에서는 단 한 가지 야생 변이나 작물화 변이만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곧 현대에 존재하는 그 작물의 변종들이 모두 단 한 번의 작물화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농작물이 한 지역에서 단 한 번도 작물화되지 않고 자생 분포 지역 내의 여러 곳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여러 번 작물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 앞서 우리는 식물의 작물화에는 야생식물이 인간에게 더 유용해지도록 종자를 더 크게 만들거나 쓴맛을 줄이는 등 식물의 특성을 변형시키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초기 농경민들이 어떤 생산적인 농작물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종에 가깝지만 아직은 별로 쓸모가 없는 야생식물을 굳이 채집하여 새로 작물화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농작물을 재배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식물의 작물화가 단 1회로 그쳤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농작물은 야생식물로부터 작물화된 후에 그 야생식물이 자생하는 분포지역 내의 다른 여러 곳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으므로 동일한 식물을 독립적으로 다시 작물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일한 야생 조상이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 농작물은 전파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다른 곳에서 새로 작물화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서남아시아에서는 작물화가 대개 1회로 끝났고 남북아메리카에서는 흔히 여러 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농작물들이 남북아메리카 내부에서보다 서남아시아에서 바깥 지역으로 전파되기가 더 쉬웠다는 증거가 된다. 어떤 농작물이 신속하게 전파되면 동일한 야생 조상종뿐 아니라 그 친척벌 야생종들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 작물화되는 것도 견제하게 된다. 이미 훌륭한 완두콩을 재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조상인 야생 완두콩을 처음부터 새로 작물화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과 가까운 다른 야생 완두콩도 농경민들에게는 이미 작물화된 완두콩과 다를 게 없으므로 역시 새로 작물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남아시아의 창시 작물들은 모두 서유라시아 전역에서 가까운 친척들의 작물화를 견제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신대륙에서는 서로 가까운 친척이고 별로 다를 것도 없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식물종들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각각 작물화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모카의 95%는 고시피움 허스툼이다. 이 종은 선사시대에 중앙아메리카에서 작물화되었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남아메리카 농부들은 그 모카의 친척종인 고시피움 바바덴세를 재배했다. 이것으로 보아 중앙아메리카산 모카가 남아메리카에 전해지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곳의 다른 모카종이 새로 작물화되는 것을 견제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칠리고추, 호박, 비름, 명화주 등도 서로 다르지만 친척관계인 종들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각각 작물화되었다. 역시 다른 종을 견제할 만큼 빠르게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식량 생산은 서남아시아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이 남북아메리카 내부에서보다 쉬웠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보다도 쉬웠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현상들 속에는 생태학적으로 적합한 지역인데도 식량 생산이 전혀 도입되지 못한 경우, 지역에 따라 식량 생산의 전파 속도가 달랐거나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경우, 그리고 제일 먼저 작물화된 농작물이 동일종의 재작물화를 견제했느냐 아니면 가까운 친척종의 작물화를 견제했느냐 하는 차이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남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무엇 때문에 유라시아보다 생산 전파가 어려웠을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신속한 식량 생산 전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어지고 있나?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서남아시아의 식량 생산이 신속하게 외부로 전파되었던 일부터 살펴보자. BC 8000년에서 조금 앞선 시기에 이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처음 시작된 후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식량 생산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부터 동쪽이나 서쪽으로 확산되어 서유라시아의 다른 지역과 북아프리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유전학자 데니얼 조허리와 식물학자 마리아 호프가 작성했던 인상적인 지도를 다시 그려놓았다. 그림 10의 2를 참조. 그들의 도해에 따르면 식량 생산이 그리스, 키프로스, 인도 아대륙 등지에 도입된 것은 BC 6500년 이전이었고 이집트는 BC 6000년 직후, 중부 유럽은 BC 5400년 이전, 스페인 남부는 BC 5200년 이전, 영국은 BC 3500년경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시작하게 만든 가축이나 농작물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식량 생산을 촉발시킨 것과 동일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아직 그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 작물은 아프리카에도 침투하여 남쪽으로 에디오피아까지 전해졌다. 그러나 에디오피아에는 토종 작물도 많이 개발되었다. 에디오피아의 식량 생산을 촉발시킨 것이 과연 이 토종 작물들이었는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들어온 농작물들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그 모든 외곽 지역의 모든 가축과 작물이 빠짐없이 전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이집트는 외톨밀이 자라기에는 너무 더웠다. 일부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가축과 작물이 각기 다른 시기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가령 유럽 서남부에는 공유보다 양이 먼저 도착했다. 또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몇 가지 토종 식물을 작물화하기도 했다. 서유럽에서는 양귀비가 작물화되었고 이집트에서는 수박이 작물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외곽 지역의 식량 생산도 처음에는 대부분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 작물에 의존했다. 이렇게 가축과 농작물이 전해진 뒤에는 역시 비옥한 초승달 지대나 그 부근에서 생겨난 발명품들도 따라왔다. 그 속에는 바퀴, 문자, 금속 기술, 젖짜기, 과실수, 맥주와 포도주 제조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째서 서유럽 전역에서 식량 생산을 촉발시킨 농작물들이 모두 똑같았을까? 혹시 많은 지역에 똑같은 식물들이 자생했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처럼 각 지역에서 그 식물들의 유용성이 발견되어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첫째,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창시 작물 중에는 서남아시아 바깥에서 자생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8종의 창시 작물 중에서 이집트에도 자생하는 식물은 보리밖에 없다.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 유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뒤에 두 강 유역에서 잘 자라는 농작물은 나일강 유역에서도 장엄한 토착 이집트 문명을 촉발시킬 만큼 잘 자랐다. 그러나 이 장엄한 문명을 뒷받침한 음식은 원래 이집트에는 없던 것들이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건설한 사람들은 이집트가 아니라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원산지인 농작물들을 먹었던 것이다. 둘째, 야생 조상이 서남아시아 바깥에서도 자생하는 농작물들의 경우에도 유럽과 인도의 농작물들은 대개 그 지역의 토종식물을 작물화한 것이 아니라 서남아시아로부터 받아들였음이 확실하다. 야생 아마는 서쪽으로 영국과 알제리까지, 동쪽으로는 카스피해까지 자생했으며 야생 보리는 동쪽으로 티베트까지도 자생하고 있다. 그러나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창시 작물 중 대부분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변종들은 야생 조상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염색체 배열 중에서 한 가지 배열만을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배되는 변종들이 그 야생 조상과 구별되는 요소, 즉 인간에게 바람직한 특성을 갖게 하는 돌연 변이를 단 한 가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재배되는 완두콩들은 종자가 다 여물어도 야생 완두콩처럼 꼬투리가 터져 콩이 떨어지게 하지 못하는 열성 유전자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창시 작물은 대부분 그곳에서 처음 작물화된 후 다른 곳에서 다시 작물화되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만약 독립적으로 여러 번 작물화되었다면 그렇게 반복하여 작물화되었다는 증거가 염색체 배열이나 돌연 변이의 차이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농작물들은 앞서
논의했던 선제적 작물화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은 신속하게 전파되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안팎에서 동일한 야생 조상이 다시 작물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두 견제했던 것이다. 일단 농작물을 손에 넣게 되면 굳이 야생 식물을 채집하여 작물화를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창시 작물의 조상이 된 식물들은 대개 역시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 생태의 친척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안팎에 분포하고 있었다. 예를 들자면 완두콩은 피숨 속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야생종이 있다. 그 중에서 피숨 사티붐은 작물화되어 완두콩이 되었고 피숨 풀붐은 작물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야생 완두콩 피숨 풀붐도 말려서 먹든 싱싱한 재료로 먹든 맛이 좋으며 야생 상태에서 흔하게 자란다. 마찬가지로 밀, 보리, 렌즈콩, 병아리콩, 누에콩, 아마 등도 작물화된 야생종 이외에 여러 종의 야생 친척을 갖고 있다. 누에콩이나 보리의 친척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실제로 처음 작물화된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남북 아메리카나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유라시아에서는 잠재적 유용성을 가진 몇 종의 야생 식물 중에서 단 1종만이 작물화되었다. 아마도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곧 다른 야생 친척들을 채집하는 일을 그만두고 농작물만 먹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도 논의했듯이 어떤 농작물의 신속한 전파는 그 친척들이 새로 작물화되거나 조상종이 다시 작물화되는 것을 견제했던 것이다.